강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대 소설이다 보니까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 고전 소설은 읽는 게 문제지만 이 녀석은 읽는 데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혹은 우리가 주제의식이라고 표현하지, 주제의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잡아드리고 갈게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소외야. 인간 간의 소외를 말하고 싶은 거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뭔가 소외, 그리고 뭐 나쁜 거 다 써볼까? 허무감, 비애감. 그렇지?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라는 표현도 좀 웃기구나. 각자가 겪고 있는 이 허무감과 비애감을 표현한 작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의 재미난 점이 뒤에 그 보기에 나오잖아. 잠깐만, 보기에 나왔었던가? 오케이, 이거 4번 문제에 나왔을 거야. 이 작품의 제목이 뭐야? 강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무슨 강이 나와서 그 강의 물줄기의 흐름과 뭐 역사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 딱 좋잖아. 근데 이 작품에서는 강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강이 등장하지 않고 강과 상관없는 얘기만 이어지고 있는데 작품의 제목이 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파악하는 게 문제의 어떤 핵심을 잡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번 문제가 등장했다는 걸 그것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돼. 그래서 4번은 설명 다 했죠?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흘러가는, 답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거야. 흘러가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부끄러웠던, 자랑스러웠던, 행복했던, 힘들었던 것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저 강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지. 그리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지금 옆에 뭐 낙엽이 떠나갈 수도 있고 떠내려갈 수도 있고 내 머리 위에서 비둘기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인생은 그냥 흘러만 갈 뿐, 딱히 뭐가 없더라 라고 말하는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작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보조자료 잠깐만 펼쳐볼까요? 자, 보조자료에서 강 장면에 그 두 번째 서정인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이 써져 있는 프린트 부분 시작되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찾았니? 거기 좀 열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줄거리랑 인물 가지고 얘기를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와 이야기. 자, 가보면 일단은 이 김이박이라고 하는 세 명이 등장하는 게 보일 거야. 자, 인물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 인물을 보면 김씨가 있고요, 이씨가 있고요, 박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 세 명의 이야기 성씨를 보면 딱 뭐가 떠오르지 않아?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지. 평범한 보기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상징하려고 쓴 소재 아닐까? 김, 이, 박, 최를 합하면 선생님이 알기로는 최소한 50%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의 50% 정도가 김, 이, 박, 최에 속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 이씨, 박씨라고 하는 이 단어들,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따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우리 삶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떤 동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 보시면 뭐 직업이 뭔지도 다 써져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봐. 그래도 한번 써볼까? 박씨는 박씨부터 나와 있죠. 초등학교 교원입니다. 군대 기피자고요. 군대 안 가려고 용 쓴 거죠. 그리고 이씨는 세무서 주사.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뭔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의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역시 속물적이야. 속물이에요. 또 김씨라는 인물 나오는데요. 늙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도 아니고 늙은 대학생이죠. 그리고 이 늙은 대학생인 이 친구는 삶의 허물을 느끼면서, 참고로 우리가 보는 장면이 이 김씨가 중심이 되는 장면일 거야.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봐봐. 앞에 있는 직업들과 상관이 있다. 직업들과 무관하게 허무감을 느끼고 있고 속물을 살고 있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가는 뭐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소신인이라고 부르지? 뭔가 근본적인 그리고 뭔가 근원적인 일에 다 참가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웬 술집 여자가 한 명, 이름도 심지어 여자라고 표현돼요. 근데 이 여자는 술집 잡부, 남자들 곁에서 술 따라주는 역할 하는 여자인데, 참고로 이 친구는 뭔가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뭐랄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로망 정도? 로망 같은 단어. 대학생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과 결혼을 꿈꾸는, 그러니까 신부의 꿈이라고 돼 있지. 그냥 신부의 꿈이라고 볼게요. 신부의 꿈을 꾸게 되네요. 근데 참고로 이것도 상징적인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술집 작부가 축복받는 결혼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속이지 않는 이상, 그치?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여자의 꿈도 결국엔 허망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안타까운 일일 가능성이 높지. 그러다 보니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이 작품을 보면서 뭐 님에 대한 뭐 그리움을 표현한다든가, 그지? 혹은 뭐 전쟁의 허무감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이걸 생각해야겠지. 그러면 이 작품이 만약에 연기 작품으로 등장을 한다 치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 그 장면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에 집중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기 전에 전체 줄거리만 살짝 보고 갈까요? 위에 이렇게 써져 있어. 자, 김씨, 씨, 박씨 세 사람이 참고로 집이 같은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야. 숙박 같은 집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사는 거지. 살다 보니까 이제 혼사집을 가기 위해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세 사람이 함께 버스를 타가지고 마을 잔치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군화리행 버스를 탔는데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고 이들은 모두 진눈깨비에 대한 생명의 전개입니다. 그런 장면이 나왔다가 모두 같은 곳에서 하차를 하죠. 근데 지금 이게 밤이 늦은 이거든. 밤늦게 혼사집에서 군화리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버스가 끊겨버리는 상태. 박씨와 이씨는 낮에 말랐던 작부의 술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낮에 버스 타고 가는데 웬 여자가 한 명 그 버스를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거 어디든 가세요? 막 서로 얘기를 섞은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심심하면 우리 집 술집이니까 놀러 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던 거야. 근데 마침 집에 갈 길이 막혀버린 거잖아. 시골이라서 막차가 끊겨버려서 그래 그럼 우리 가서 술이나 마시자. 가기로 했는데 김씨는 싫어. 나 이제 그만 마실 거야 하면서 혼자 여기서 놓는다. 그만 마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니들 결혼식장 혹시 가본 적 있어? 결혼식장 자체는 가본 적이 좀 있죠. 근데 요즘은 아니야. 솔직히 요즘은 아닌데 좀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한 결혼식장 가보면 완전 술판 장난 아니죠. 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간만에 내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거잖아, 이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장면 그렇게 되면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막 계속 안주 갖다 바쳐야 되고 술 따라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 장면도 그런 장면일 거야. 술판이 벌어져서 다들 번화하게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김씨는 피곤하니까 자고 싶은 거고 이 씨랑 막 씨는 술 좀 더 마시고 싶은 거고 그런 상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씨는 여인 속에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요. 근데 김씨는 친구를 가지고 방에 들어온 여인 숙집 아이를 보면서 사진의 삶을 생각하다가 잠이 든다. 이 얘기가 우리가 볼 장면이니까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술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요. 술집 여자는 이 씨랑 김씨에게서 이 씨에게서 이 김씨 혼자 잠을 자러 갔던 이 사람이 대학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종의 자신의 꿈 같은 로망 같은 남자잖아. 이 시골 촌구석에서 남자 대학생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 그래서 가요. 남자 자고 있는데 혼자 막 가요. 가서 여인숙에 딱 들어온 여자는 새우잠을 자고 있던 김씨에게 이불을 딱 덮어주고 베개를 바로 해주고는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난포불, 선생님 이거 난포불가 뭔지 얘기했었죠? 램프라고요. 램프불을 꺼주면서 작품이 또 끝나요. 자, 뭐지? 싶은 내용이 나타나는 작품이고요. 자, 아무튼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지금 이 작품의 경우에는 특히 참고로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앞부분에 줄거리가 거꾸로 없잖아. 그치? 이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앞부분에 줄거리를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고 필요하니까 주는 거라는 거야. 그거 상식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의 경우에서는 앞부분 줄거리가 딱히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장면들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그 장면 속에 담겨있는 인물들의 심리의 묘사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죠? 자, 벌써 1시간이 다 되는구나. 얘는 여전히 느린 건가? 아닌데? 좀 시기가 돌아오긴 했구나. 오케이. 자,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좀 숨 좀 돌리러 가자. 자, 가봅니다. 웬 사람들이시오? 돈 줄게 술 좀 파시오. 여기서 술 안 팔아요. 이 다음 집에 가보시오. 여기서 뭘 파오? 여긴 여인숙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상황 보자. 지금 마을에 이렇게 들어와서
남자 3명이 누구누구 김씨, 이씨, 박씨 A라는 집에 와서 술에 거나하게 취한 상태라니까, 그치?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랄까? 저기 보영 만두집 가가지고 여기 빅맥 세트 2개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나 딴 집 가보라고. 옆에가 옆집에 가면 있다. 여기가 술집이죠. 그래서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뭘 파냐니까, 그치? 연희숙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아 정말 그렇군, 간판이 없는데? 낮에 본 간판 말이야. 낮에 버스 타고 나갈 때는 그 이름이 뭐였죠 아까? 그 서울집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을 거예요. 원래는 서울집이라고 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집입니다. 자 그럼 그런 거죠. 그 장소가 아닌 곳에 그 학교가 있는 것처럼. 아무튼 서울집이라는 술집 간판이 없습니다. 다시 보니까 술집 간판이 없네. 잘못 왔나 봐. 막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연습 간판은 있을 거 아니야? 간판 없이 손님 봐요. 저희는 그러니까 마치 민간 숙박업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대문이라도 따놔야지. 아이고 9시 막버스가 지나가면 손님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손님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세 사람이 술 내놔 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누구야 하고 나왔던 거겠지. 그치? 아니 우린 손님 아니요? 아니 우린 이 집 손님이 아니지, 이 다음 집 손님 아니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했더니 나는 이 집 손님이 됐으면 좋겠어, 한숨 자고 싶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김씨겠죠. 김씨는 여기서 한숨 자고 가고 싶은 거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술 마시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는데 김씨는 벌써 집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지금 현숙의 뭐 숙박계 이런 거 작성도 안 하고 지금 취해가지고 빨리 피워서 자고 싶은 거잖아. 밀고 들어간 거야. 2사람은 어이가 없지. 학생? 학생? 하면서 물어보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당이 어둠 속에서 희꺼물에 빛나고 있고, 그리고 저편에 시커먼 마루가 있고 불빛이 비친 창문 방문이 있죠. 그 방문이 싹 열리더니 난폭불, 램프라고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램프 등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그렇게 수월하게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램프를 쓰는 집들이 많았었죠. 너희들은 골로라는 것도 혹시 잘 모르지? 골로. 선생님도 되게 어렸을 때, 꼬꼬마였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골로나 뭐 람프불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집에 가스가 안 들어와요, 웬만해선. 가스 들어오고 TV 나오고 이런 집들은 초부유층이나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뭐 석유 같은 걸 한 말씀 쌓아서 석유를 거기 안에 그 난로 안에 붓고 거기에 성냥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고 그걸로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하고 했던 그런 장치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생각나네요. 자, 갑니다. 들어가도 괜찮니? 하면서 대답 따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죠. 잠깐만, 누구 빼먹었네? 소년이 나왔죠. 자, 김씨가 방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그 방 안에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깥이 싹 조용해집니다. 그럼 뭔 소리예요? 주사랑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지. 소년은 책나부랑이를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부러진 연필 도마기, 희미한 난폭빛을 받아 눈에 띕니다. 자, 소년이 보여주는 장면 잘 봐야 돼. 이건 잘 봐야 돼, 그렇지? 책, 나부랑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부러진 연필 도마, 부러진 연필. 그리고 연필도 완벽하게 뭐 스테들러 훌륭한 그런 제품 아니라 부러져가지고 여기서 어디서 주워왔을 것 같은 이런 조그만 몽당 연필. 그 다음에 희미한 난포불빛. 희미한 난포. 자, 이 3가지 소재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소년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뜻이야? 고학하는 소년이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이어가는 소년인 거야. 그치? 자, 책도 제대로 된 책이 아닌 나부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막 꾸깃꾸깃 해가지고 엉망진창이겠지. 그리고 연필도 부러져 있고, 근데 불빛도 없으니까 희미해.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든 공부를 하겠다고 용서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자, 근데 이 3개의 소재가 결국에는 뭘 상징하는 거겠니? 고학이니까 가난의 현실과 뭔가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 소재를 본 김씨가 또 중요한 겁니다. 김씨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늙은 대학생이라고 했었지? 삶의 희망 같은 걸 좀 잃어버린. 가봅시다. 자, 아무튼 불빛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 어둡고 냄새도 고약해. 왜? 가스 그을음이 막 기름 냄새가 나겠지. 손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벽 중간에 있는 못에다가 걸고 호야, 그 램프뜨기의 그 겉에 테두리입니다. 테두리가 째그랑짜그랑 하면 소리를 내죠.
소년이 나가고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 앉아서 담배를 피워 봅니다. 연기를 내뿜죠. 불꽃이 흔들리고요. 소년은 침구를 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펴고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있네요. 자, 요것도 중요한 소재니까 이거 따로 쓰자. 소년은 뭘 달고 있어? 가슴에 훈장. 근데 요거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어. 이 아이가 학급 반장이라는 사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달고 있으면 그 반의 리더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아무튼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훈장을 들여다봤지. 야, 일로 와봐. 왔죠. 둥근 바탕의 가로로 5학년 2반이라고 써져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 세로로는 반장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조잡한 비밀 제품이죠. 너 공부 잘하는구나. 네, 접대도 1등 했어요. 자랑하는 거죠? 그쵸? 잘했다고 했더니 이게 제가 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등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네요. 아무튼 이거 뻔뻔스럽구나. 그치? 이 새끼 뻔뻔한데?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라는 말을 썼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모든 모습이 합쳐서 아이가 자신을 1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1등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김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넣었어? 뻔뻔하구나, 가난하고 남루한 주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이 새끼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공부 잘하면 뭐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뭘 담고 있는 걸 말해? 허무 의식을 담고 있는 거지. 야, 네가 가진 게 뭐 있다고 1등에서 뭐 할 건데? 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진 것도 없는지 1등에서 뭐 할 건데? 자,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는 결국에는 냉소적 태도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장면이 김씨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냉소거든. 자, 이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까지 봤을 때는 당연히 김씨는 소년을 뭐하고 있어? 냉소적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이 녀석은 궁극적으로 어디가 할 거야? 자신에 대한 냉소로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과정들이 뒤에서 이제 서술되기 시작할 테니까 이런 장면의 특성을 잘 봐두십시다. 됐죠? 가봅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냐? 아니요. 여기 2번 부대기예요. 저희 집은 월출리예요. 이 30m 더 들어가죠. 가난한 대학생. 덜컹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심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 뱉어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내지면 그들은 고개를 가슴에 뭉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지. 그리고 어두운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목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잠깐만, 지금 이거 뭐였다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월출리예요. 30리나 들어가요 한 다음에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말했던 이 장면에서 실은 뭐가 시작됐던 거야? 눈치채야지? 회상이 시작됐던 거야. 회상 장면이 연결되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한 장면이야. 좀만 봐줘. 집중 좀 해. 자, 회상이 시작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 회상 속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등장했어? 어둠이라고 하는 거.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절망적 상황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럼 왜 절망적이냐면 다음 장면 봐봐. 자,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났어. 그는 앞에 섰지.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 야, 뒤를 왜 돌아봐? 누가 볼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뒤 보는 이유는 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야. 그럼 왜 그러지? 자기 집에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망설임이나 이건 또 뭐야? 이럴 때 꽝꽝 두드릴 수 있는 대본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화가가 엄마 나 좀 열어줘.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지.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장 그는 소리가 들려온다. 뭐예요? 지금 이게 문이면 좋았어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얘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뭐예요? 얹혀 살고 있는 상태, 그치? 얹혀서 사는 고학의 삶. 그리고 이게 뭐랑 겹쳤던 거야? 그 아이와 겹쳤기 때문에 이 회상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가 우리 집은 월출리예요. 30일에 더 들어가야 되라고 말을 하자 나랑 상황이 똑같다는 걸 인지하는 거야. 자신과 뭐 하고 있는 거죠? 동일시 되고 있는 거죠. 됐어? 그런데 나는 이 친구처럼 살았어. 이 친구처럼 얹혀 살면서도 불안해하면서 주인 아주머니 깰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서서서 두드렸지. 그리고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지? 자, 아무튼
고무신짝 쓰는 소리가 들려왔고 식모의 고무신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는 안심한다. 자, 이거 무슨 장면이냐? 식모의 고무신짝 소리. 식모는 밥 차려주는 파출부 연이란 뜻이지. 맞아? 그 식모는 누구야? 우리 엄마네? 그래서 엄마의 소리가 겸손한 거야. 왜 겸손한 거야? 대놓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거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동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뱃속으로 쑥 가라앉습니다. 그치? 조용히 엄마만 나왔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참고로 우리 아들 내미가 올 때가 됐는데 하는데 그렇다고 배를 삥동하고 누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밖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지. 우리 애들아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문을 열어줘야 해. 슬픈 일이죠. 학교는 여기서 다니냐? 뭐예요? 학교를 물어봅니다. 자, 지금 뭐예요? 여기서 회상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맞나요? 학교는 어디 다니냐라고 물어본 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죠. 심지를 줄인 남퍼풀이. 심지를 왜 줄였을까? 기름 아까워서겠지? 심지를 이만큼 뽑으면 기름이 많이 흡수돼서 많이 탈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를 요만큼 조그맣게 한 거야. 그리고 그 불빛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거지. 슬픈 일이야, 그죠? 아무튼 심지를 줄인 남퍼풀이 눈앞에서 가리물거리고 있었을 뿐 소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학교 여기서 다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소녀는 앞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 거야, 그치? 애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집에 여인숙집에 얹혀 살았던 아이였을 거야, 그치? 우린 상황을 예측해야 돼. 그리고 이 아이는 방을 빌려서 사는데 손님이 오면 내주는 거지. 손님이 안 왔으면 아싸 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손님이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다는 입장으로 가서 이부 자리를 챙겨가지고 딱 깔아주고 나가버린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우리 김씨는 술 취해가지고 너 학교 온다냐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계속 말해봅시다. 밤밤하니 뜨끈하죠? 술이 살짝 취해옵니다. 이런 기분도 너희들이 술을 마셔봐야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넣더니 넣으면서 넥타이를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죠.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돈이나 남의 돈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장학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네가 돈이 없을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학제도가 있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없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오케이? 근데 이 말이 되게 슬픈 말이야.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이 말의 뜻이 그냥 진짜 이 의미일까요? 너는 돈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자신이랑 대입시켜서 보고 있는 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난 성공했냐고? 못했지. 그냥 찌뿌둥하게 그냥 늙은 대학생으로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지. 그럼 이건 무슨 법이야? 반어법이지. 이거 잘 찾아내. 알겠죠?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인 거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반어이면서 이 서사가 동시에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되게 특색 있는 장면이야. 분명히 김씨는 소년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혼잣말을 내뱉고 있지만, 말을 내뱉고 있지만 시인 이거 결국엔 혼잣말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던 거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자기는 애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머리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이 얘기는. 네가 아무리 거기서 생쇼를 벌여봐라. 올라갈 수 있는가? 됐지?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야 하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다 뭐예요? 또 해상 시작됐죠? 자, 시작할 때는 이 김씨로 시작할 때 뭐였어요? 천재였습니다. 동네에서 수제 소리 들었죠? 근데 열등생으로 변해가고 있답니다. 이 열등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겠지. 그럼 어떻게 열등생으로 변했는데?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베스트란 얘기일 거야. 너희 학교에서 제일 잘난 아이일 거야. 중학교에 가서는 수재가 될 거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우등생이 되겠지.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보통이 될 거고,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치? 이거는 소년에게 하는 얘기이면서 김씨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쵸? 겹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려고 꾸준히 고생한 것이지.
차라리 천재였을 때 삼신리 산골짜기로 들어가 버려서 뗄나무꾼이 됐던 것이 훨씬 나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차라리 천재였을 때 그 천재성을 버려버리고 소시민처럼 살았다면 돈이라도 잘 벌었을 거. 하루하루가 그냥 차라리 행복했을 거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차라리 천재였던 것을 다 무효화시켰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공부했던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속임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기게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누구나가 다 템스강에 불을 지를 수 없는 일이다. 템스강에 불을 지르다가 뒤에 4번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얘들아, 강에다가 불을 지를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근데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그 방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을 거야. 그치? 뭐 잠깐 순식간에 기화시킨 다음에 그 기화된 공기에 산소의 힘으로 막 불을 붙이고 아무튼 뭔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거겠죠? 그 말하는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허옇게 세기발이 짧은 바지를 입고 동네까지 몇십 미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일 거야. 이모집이나 고모집 아니면 삼촌,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품배를 졸라매고 낡은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다가오는 학기에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납니다. 자, 어떤 단어 말했어요?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라는 표현. 이거 결국 누구야? 이퀄 김씨의 현재의 모습인 거지? 아무리 천재로 인정받아 고학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 삶에 남는 것은 없더라. 나는 출신 자체가 힘들어.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는 출세한 일이라면 무엇인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외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단 한 번도 그의 곁을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뜻이겠지. 유학을 해야 성공하니까.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부모님과 선생님 진로 얘기할 때 고등학생 때. 나중에 너 대학 이런 데서 고급진 내용들을 가르치고 싶다면 교수와 친분도 타야 되고 국어 국문학까지만 해외를 갔다 와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 해준다. 네가 알아서 생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 선생님 불만 일도 없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어쨌든 대학 등록금까지 부모님 다 챙겨주셨으니까요. 아무튼 감사한 일인데 그런 장면들이랑 유전민들이 좀 약간 겹친다는 거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그 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쉽게 극복될 수 없는 장치라는 거지.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 어느 하나에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을 썼어. 적중을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건 모두 차이가 없다. 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 담겨있는 이 장면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나타나는 구절이잖아. 아니 성공하면 어쩔 거 실패하면 어떨 건데 결국엔 아무 차이도 없는 법인데 유학 갔다 왔으면 뭐 어쩔 거고 안 나갔다 왔으면 어쩔 건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됐지? 차이는 없더라. 그래서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가 처음 출발할 때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3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깨닫고 되찾을 수 없는 상실이니여 하면서 뭔가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었는데 자, 보조제를 잠깐 봅시다. 이 장면이 엔딩 장면을 잠깐 보려고 하거든. 지금 선생님이 술집 작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도 챙겨야 된다고 했지만 안 나왔잖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보조자료에 강의 첫 번째 녀석, 그러니까 255페이지로 표현된 구절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 장면을 보는 이유를 잘 봐봐. 자, 중량 부분에 줄거리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 김씨가 잠이 들었고 이제 이 아저씨들 둘이랑
이 씨랑 박 씨지 술집 여자하고 셋이서 이제 술을 주고받고 있는 중인데 이 씨가 저기 우리 세 명 원래 올 때 세 명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죠. 버스에서 만났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친구 거기 여인숙에서 자. 아이고 뭐 하시는 분이래요? 대학생이야. 그치? 자, 그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살며시 방을 나와서 봅니다. 밖으로 나온 여자는 놀란다. 그녀는 신발을 끌고 바람하는 가운데로 나선다. 눈이 하얗게 쌓였고 또 소리 없이 내리고 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점점이 검게 눈송이들이 하늘에 꽉 차 있다. 얼굴에 와서 닿는 그것들의 감촉은 상쾌하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린다. 아, 신부는 좋겠네. 첫날 밤에 눈이 쌓이면 부자가 된다는데 복주 많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사람이 결혼식장 갔다 왔다고 했었잖아. 그치? 새 신부의 첫날 밤에 눈이 쌓인다? 라는 것은 부유를 상징한대요. 부럽다는 거죠. 그녀는 두 눈을 껌뻑인다. 수많은 눈송이들이 눈앞에서 명멸, 반짝이고 어둡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녀는 신부의 얼굴을 모른다. 그러는 모든 신부들은 똑같은 얼굴을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것은 행복, 기대, 불안 또는 그 전부.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쭉 편 채 신발을 질질 끌어서 쌓인 눈 위에 두 갈래 끼를 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일부러 길을 내면서 가고 있는 거야. 눈 쌓이고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서 문간으로 갔고 소리 없이 대문을 비집고 밖으로 나갑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장면의 서술상 특징 요소.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요거 봤던 이 장면까지는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았어? 김씨인 것 같았지? 그치? 온 스토리와 서술과 이야기가 김씨에 집중해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여자로 바뀌었지. 여자의 속마음이 어떤지 보여줬고 여자의 행동이 어떤지 보여주면서 오로지 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서술, 대상의 초점화라고 부르는 되게 중요한 장면 아니야?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야. 장면별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로 요걸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금 앞에까지는 김씨 얘기였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여자 얘기로 넘어왔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김씨의 이야기랑 여자가 신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꿈을 꾸는 것들이 서로 무슨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냐 지금? 두 사람은 삶의 정서도 다르고 세상을 사는 방식도 다르고 현재 삶의 태도도 달라요, 그죠? 우리 김씨는 삶의 깊은 허무감에 빠져 있었고 여자는 나도 신부라는 존재가 돼보고 싶어. 나도 첫눈이 오는 날, 그러니까 눈이 쌓이는 날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막연한 희망 같은 거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서술 대상 간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관계가 없다. 됐지?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뒤쪽이 참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자, 보도자료의 뒷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뒷페이지 열어보시면 다 써져 있어요. 자, 이 장면이 뭐다?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별 사건의 나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은. 오케이? A 사건, B 사건. 아까도 이 씨도 있었고 박 씨도 있었잖아. 밖에 참고로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 버스 타고 올 때. 그때 눈에 대한 이 씨의 생각이 나오고 눈에 대한 박 씨의 생각이 나오고 그런 식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김 씨에 집중했다가 이 씨에 집중했다가 박 씨에 집중하겠지. 됐지? 계속.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용 봐봐. 사건 중간에 다른 차연의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서술 내용 사이에 유기성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질문했던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냐고. 그래서 유기성이 떨어지잖아. 긴밀하게 A가 B랑 연결되고 B는 이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를 겪고 있어서 이 과거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게 유기성이잖아. 유기성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김씨와 소년의 대화 사이에 갑자기 김씨의 과거의 상이 삽입되면서 자꾸 이야기가 맥이 끊겨버린다는 거.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서술이 지연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 서로 딴 얘기하잖아. 소설에서, 그렇지? 소설인데 제목이 뭐 예를 들어 서초종로야. 그러면 맨 처음에 누리 얘기하고 있다가 서영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재원이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국정쌤의 꿈을 얘기하면서 작품이 끝났어. 뭐야 그게? 그치?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각자의 삶이 있고 그 각자의 삶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략 다음에
이건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은 읽어만 볼게. 그냥 빨리 읽고 마무리 짓게 그냥 하자. 자, 그녀는 옆집 여인숙의 문으로 들어갔죠. 비사리 사이로, 이때 뜻도 다 써져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비사리 사이로 문을 열었어. 익숙한 솜씨인가봐, 그지? 솜 같은 눈덩이들이 떨어져.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손님을 받는 방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리로 갔어. 이건 뭐지? 그래서 갑자기 외간 남자한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루로 기어 올라가서 뚫어진 창호지 틈으로 방 안을 살짝 엿봐. 그랬더니 한 산에 희미한 불빛 아래 우크리고 누워있지. 그녀는 흠칫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옆방으로 가서 문에다 입을 대죠. 말합니다. 꼬마야. 아무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그녀는 다시 불 켜진 방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기로 하죠.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꼬마한테 저 대학생이랑 얘기를 나누거나 그치?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뭔가 나의 인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9시에 끊겨서 더 이상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시골짜기잖아. 그런 시골짜기인데 대학생 남자애 찾기가 쉽지 않거든. 이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진 않아.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갔어요. 김씨는 새우처럼 등을 굽히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얼굴을 들여다봤죠. 낮에 본 사람이 분명합니다. 대학생! 그녀는 살포시 김씨 어깨를 밀어 바로 눕히고 넥타이가 캥기는지 무덤을 좌우로 오돌고 있는데 옷도 벗지 않고 가엾어라. 가엾다, 그지? 그녀는 누나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게 지금 뭐 이성적인 접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성추행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어디다 썼냐? 여자는 지금 어머니이자 뭐라고 썼지 아까? 누나라고 표현했었죠? 뭐냐면 누군가를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여자이기 때문에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 인간적 본성을 말하는 거겠죠? 뭔가 살펴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넥타이를 풀고 입을 젖혀서 바지도 벗겨주고요, 와이셔츠도 벗겨주고요, 요를 똑바로 펴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금씨는 막 하면서 막 뒹굴뒹굴 하고 있겠죠. 다시 파고드니까 여자는 화가 나죠. 마치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집 애를 깨우는 그런 엄마의 느낌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얘를 다시 또 빼내가지고 그 요 위를 다시 굴려서 눕힙니다. 눕히고 그리고 나서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고 그리고 베개를 바로 딱까지 베어주고. 그럼 뭐 한 거야? 전혀 부지불식의 남자를 챙겨준 거잖아, 그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엎드려선 그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생, 그치? 자, 남북불은 피식 소리가 납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방바닥에 널려있는 옷들을 벽에다 걸어주고요. 남편은 호야가 시커멓습니다. 왜요? 그름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겠지? 제대로 연수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위에서부터 남편 호야 속으로 팔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호하고 바람을 불면 이제 이상한 산소지만 아무튼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공기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남자의 잠자리를 챙겨주고 남자가 좀 편안한 삶 환경 속에서 잠잘 수 있게 불도 조금 돋워주고, 오케이? 그름 안 생기게 해주고 있는 중. 결국에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 소시민들이 서로 소시민으로 배려하는 모습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밖에 얘기를 시작할 거야. 뭐라고?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다.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 눈으로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눈의 의미는 뭔가 그들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혹은 뭐 정화 이런 식의 이미지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지. 눈이 쌓여서 뭐하고 있어? 그녀가 남겨놓은 발자국도 지워주고 있잖아. 그럼 발자국이라는 건 뭘 상징해? 인생의 역점들, 그치? 과거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잖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눈이 덮어주고 있다고. 눈이 덮음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어떤 차별, 차이, 고통, 슬픔 이런 모든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그냥 깨끗하게 하나로 하얗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평화로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즉 소시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덮어주는 그런 눈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작품은 마무리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작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여자가 나온 장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1번 문제 같은 거나 2번 문제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맞죠? 1번 문제에서 내용의 일치불일치 물어보면서 동시에 인물 물어보고 있고요. 2번 문제에서는 김씨의 삶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로 찢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 작품이 회상 구조로 되어 있는 김씨에게 집중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문제에서 참고로 2번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었다면
작품이 시간의 흐름과 구조에 따라서 찢어져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거기에 맞춰서 끊어가면서 읽으면 문제는 아마 쉽게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에서 요 얘기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지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요 얘기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연. 여기서 말하는 지연이란 사건 진행의 시간은 늦춰지고 서술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사의 흐름이 멈춰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서로 관계없는 이야기를 나열한다거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갑자기 회상을 쑤셔 넣는다든가 이런 장면들은 전부 다 유기성을 떨어뜨리는 장치이다. 그래서 서술이 지연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독자가 예측하는 서사의 흐름이 속도가 그렇게 팡팡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을 주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A에서 그 장치들을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찾아내시면 지금 기억, 회상을 중간에 끼워 넣는다. 맞죠? 그리고 2번 니은에 소외된 인물의 경험을 사파식으로 나열했다? 사파식으로 나열하진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니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보여요? 선생님은 이게 좀 재밌었어. 요즘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봐. 이 작품은 인물의 삶이 병렬식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이야. 그치? 어린 시절에 우리 김씨의 스토리를 알잖아. 어린 시절엔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고학했었고요. 또 도회로 나와서 거기 누구냐 그 칭모로 살고 있는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유학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치? 나열된 건 맞는데 지금 니은이 답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글자가 한 글자 있어요. 뭡니까? 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오묘하게 숨겨놓는다는 거 요즘 문제 패턴이라고 했었죠? 낚이지 마세요. 자, 디귿. 대화 상대 없이 한 인물이 혼자만의 길게 한 장면이 있었죠? 우리 김씨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사의 흐름의 속도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됐지? 쫙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괜히 그 장면을 집어넣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현재형 어미와 과거형 어미를 반복하면서 시간의 지나에 혼란을 줬다. 지금 현재형 어미도 분명히 중간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죠?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서사 이 사건 진행에 이게 결론적으로 혼란이 왔고 독자의 예측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 그치? 그건 아니지. 물론 중간중간에 현재형 어미를 반복한 장면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랑 연결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구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를 봤던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 간단한 문제니까 적응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현대소설 5번, 6번 작품 세트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잠깐만 손 좀 돌리고 뒤에 이제 수필 파트, 극수필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쉬세요.